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홍만입니다. 오늘은 그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그 얼마 전 그 미국의 그 비무장 상태의 흑인이 40대 중후반인 흑인이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I can't breathe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백인 미네아폴리스의 이 백인 경찰들에 의해서 결국 죽게 됩니다. 영상을 통해서도 그 경찰관들의 거짓말이 드러났지만 이 조지 플로이드는 이미 양손이 등 뒤로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그 차 옆에 바닥에 이제 배를 깔고 그렇게 엎드린 자세에서 그 경찰관이 목을 눌렀죠. 한 8분 정도를 눌렀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다고 풀어달라고 했지만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아주 흉악한 살인행위가 벌어진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리석은 리더로 인해서 큰 또 다른 그 복병을 만난 거죠.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온통 여성 차별주의에 인종 차별주의에 이민자 차별에 결국 분열과 반목, 갈라치기 이런 것들을 통한 것이 트럼프의 정치적 자산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선거 후에 좀 잠깐 잔잔하지만 항상 그들이 해오는 그러한 어떤 분열과 반목의 정치죠. 대단히 걱정스러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일단 그 조지 플로이드의 어떤 그 명복을 비는 잠깐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그래서 일부러 좀 검은 와이셔츠를 꺼내 입었는데요. 이게 동영상으로 알려지면서 이제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고리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트럼프는 정말 입이 방정이죠. 리더십도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리더는 위기 상황에서 리더십이라는 게 위기 상황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배가 리더십이다 이런 식의 농담이 있을 정도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 미국의 사망자 수가 10만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애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언론이나 신문 쪽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간단한 그 개인정보 이름하고 나이 정도, 직업 정도를 올리면서 그들의 죽음을 대단히 안타까워하고 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그들 정의를 그 공권력의 과잉 집행이고 미국이 안고 있는 그 공무원 면책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Qualified Immunity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면책권 같은 거죠. 그것이 사실은 적폐거든요. 근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경찰들이 악의적으로
이 선량한 시민들을 죽이고 전혀 처벌을 받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 사람들을 더 부추겼던 그런 흑백 갈등을 부추겼던 인물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정의를 외치면서 거리로 나온 사람들을 thug라고 폭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트위터에서 경고 레벨까지 받았죠.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looting stars, shooting stars. 이것은 1960년대 미국의 그 마이애미에서 흑인 지역에 강력한 어떤 단속을 펴면서 하나의 문구로 자주 잡았던, 그러니까 흑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 얘기를 들으면 몸서리 쳐지는 그러한 문구인데 트위터에 그것을 올렸습니다. 결국 불타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는 가솔린이었던 거죠. 지금 미국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과 저도 지금까지 교육받은 게 서양식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서양식 교육을 받아왔고요. 여러분도요. 미국 굉장히 사랑하기도 하고 동경하기도 하고 증오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했던, 그리고 고통스럽게 너무나도 부러웠던 나라입니다. 정말 질투날 정도였죠.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국이 너무 안 됐습니다. 아마 역사상 미국이 이러한 연민의 감정으로 다가온 적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자기애적 그 성격 장애를 갖고 있는 리더의 등장으로 인해서 미국 사회는 전대미문의 어떤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점이 가경이고 한치 앞을 예측할 수가 없는 트럼프 바이러스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아마 우리도 리더가 누구였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시기에 여러분도 이미 사이언스를 베이스로 한 그러한 정보들을 다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백신도 없고 개발할 의지도 없습니다. 주식시장 때문에, 다우존스 때문에 나온다 하는 것일 뿐 기껏 해봤자 치료책밖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내년까지도 계속될 겁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수많은 국내외 학자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집단지성을 통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가 내리고 가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되고요. 마스크 착용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굉장히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돌보고 여러분이 저를 돌봐야 됩니다. 내 가족을 돌보고 내 이웃을 돌보고 우리 공동체를 돌보고 우리 마을을, 동네를 돌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덥다고 귀찮다고 마스크를 벗는 행위는 시민으로서의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소중합니다. 미국은 마스크 착용 여부를 둘러싼 너무나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전혀 과학에 근거되지 않은, 증명되지도 않은 그러한 문화전쟁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했던 장본인이 바로 대통령이라는 트럼프입니다. 저는
트럼프를 볼 때마다 자기 자신이 대통령이라는 것을 잊고 있는 것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그 자리가 얼마나 상징적이고 강력한 힘을 지닌 그러한 자리인지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리더가 아니고 엄청난 사회 악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우리 한국 사회도 촛불혁명을 통해서 그 어려운 난국들을 헤쳐나왔던 것처럼 미국에도 수많은 석학들이, 지성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분투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우리 세계 시민으로서 미국 사회가 더 이상 그 탈선의 길이 아닌 제대로 된 궤도에 올라서 정상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그리고 마음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제가 TV를 보다가 지금 뉴욕 경찰의 차가 시위대를 향해서 돌진을 해서요. 한 3, 4m를 간 것 같습니다. 정말 보고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있었죠. 네. 그 백남기 농민혁명가를 향해서 경찰의 물대포를 직사했고 그 논란이 얼마나 컸습니까? 공권력이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러고도 뻔뻔스러운 짓들을 많이 했는데 정말 너무 기가 찹니다. 그래서 옛날 생각도 나고 조금 복받쳐서 여러분께 우리 강의 동영상을 좀 시작하면서 좀 긴 그 서론을 좀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오늘 악령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기초적인 얘기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 가상 강의 안내문을 드렸는데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이 악령은요, 제가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 그 강의 자료들을 이미 어느 정도 보셨고, 그리고 제가 여기에 그 몇 가지 문항을 드렸는데 아마 이미 다 충분히 찾아서 이미 작업을 다 끝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그 보내드린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내용들을 답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악령은요,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형이상학적 차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치적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이상학적 차원은 이 샤토프하고 키릴로프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유념해서 보셔야 되겠고, 정치적인 차원, 이 차원은 스제반이나 뼈뜨르나 그 다음에 이제 5인조가 있죠. 비밀 결사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개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나눠서 이렇게 그 인물들을 배정해서 보시면 이해가 훨씬 더 쉽습니다. 네. 우선 여러분이 그 도스토옙스키는 그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플레임이요. 우리 책에 그 3장 첫 번째 표지를 보시면 그 밑에 퓨드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옙스키라고 나오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퓨드르는 다 그 러시아 이름이 그렇습니다. 이 페도로가 이름입니다. 이름. 그리고 저 맨 뒤에 있는 도스토옙스키가 성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미하일로비치 그러잖아요. 요거는 그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딸이다 이런 식으로 쓰여서 요게 이제
그 부칭을 얘기하거든요. 아버지 이름을. 그래서 여기서 무슨 로비치, 에비치 이러면은 요거는 누구의 아들이란 뜻이고요. 뭐 오브나 에브나 그러면은 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미하일로비치잖아요. 그래서 미하일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게. 보통 우리가 뭐 얘기할 때는 그냥 뭐 도스토옙스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갖다 풀네임으로 얘기할 때도 있고요. 굉장히 아주 공식적인 자리게 되겠죠. 네. 하지만 그냥 이름 펴뜨로 이렇게 부르는 경우는 굉장히 친한 사이죠. 네. 그런 경우에 부르고 우리는 보통 부칭을 빼고 펴도로 도스토옙스키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이게 작품에서 보통 쓸 때는 그런 식으로 쓰는 거죠. 제가 여러분께 나눠드린 이 등장인물들을 보시면 여성들의 이름 같은 경우 이제 뭐 무슨 어브나나 에브나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 부칭이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저는 나눠드린 과제에 대한 뭐 직접적인 설명은 제가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고, 저는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러시아 문학사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 도스토옙스키의 어떤 문학 세계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 주요 용어 해설에 여기 249쪽 보면은 아우구스티누스와 기독교 이언론이 나오죠. 이것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토마스 아퀴나스와 이성이 있어요. 그리고 3번에 러시아 정교회와 제3의 로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주 우리 이항재 교수님이 이 악령을 쓰셨는데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존경하고 좋아하는 교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악령이요 이거 이렇게 정리해서 쓰기가 아주 영 곤란합니다. 이게 악령 진짜 쉽지 않거든요. 이거. 근데 상당히 그래도 그 작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 악령에 대한 우리 교재가 아주 좀 마음에 듭니다. 네. 여기 지금 아우구스티누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이고 그러면 더 많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영상 강의가 이게 제한이 돼 있어서 너무 길게 가면은 이게 또 업로드하는 문제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찍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 시간 안에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아주 자세한 얘기는 못 드리지만 여러분 그리스 철학의 시작을 보통 우리는 두 갈래로 보는데요. 한쪽은 이제 오르페우스, 그 다음에 디오니소스 신 아시죠? 예. 그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이쪽 이제 이탈리아 학파, 피타고라스 아시죠? 예, 피타고라스의 정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타고라스 라인이 있는데 이쪽이 종교 라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쪽으로는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의 저자라고 하는 그렇게 말해지는 호메로스가 있는데 이쪽이 이제 올림포스 신들 있잖아요. 이오니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오니아 학파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학파인 종교와 이오니아 학파 쪽은 과학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과학이 누구한테 오냐 그러면은 종교 쪽이 이제 플라톤한테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과학 쪽은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물학적 형이상학자라고 얘기될 정도거든요. 생물학 의사 집안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종교와 철학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이렇게 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족보를 말씀드리는 거죠. 철학의 족보.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사상이 고대 말에 가면은 신플라톤주의라고 하는데 플로티누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합쳐집니다. 종합을 이뤄요. 그 상태에서 이제 중세가 열리죠. 중세 철학은 크게 시기별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중세 초기를 우리가 교부 철학이라고 합니다. 교부 철학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이 사람이 중세 초기로 보시면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신국론이라고 하는 신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라고 하는 딱 분리되죠. 이원론적인 거. 아우구스티누스는요 누구 라인이냐 그러면은 플라톤 라인입니다. 사실은 아우구스티누스가 플라톤을 공부를 했고 그래서 플라톤의 철학 이론들을 가지고 기독교를 조금 체계화했죠.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은 굉장히 체계적인 신학과 철학을 그렇게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플라톤이 대화편을 썼듯이. 하지만 나중에 13세기에 등장하는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라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이성, 합리성을 따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현재 이 그리스도교에서 보면은 아우구스티누스는 개신교에서 상당히 떠받들고 공부를 많이 합니다. 좀 그 영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그 개신교하고 좀 맞거든요. 근데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는 아우구스티누스는 대단한 아주 그 박사 중에 박사라고 얘기하죠. 천사적 박사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기에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세 후기로 가게 되면 그때가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는데 그 대부가 아우구스티누스죠. 그러니까 중세는 교부 철학과 스콜라 철학이 있는데 교부 철학의 좀 대표자를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 그 다음에 스콜라 철학의 대표자는 말 그대로 토마스 아퀴나스죠. 그래서 여기 우리 이항재 교수님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 건데 그리스도교가 이제 공인이 되고 그 다음에 국교가 되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서로마 제국이 침략도 당하고 나중에 급기야 멸망하게 되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로마 사람들이 야 국교로 기독교가 됐는데 도대체 니네가 믿는 신은 뭐 한 거냐 이거에 대해서 처음으로 아우구스티누스가 신국론을 통해서 이 사람이 역사 철학, 역사 신학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이 발전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신의 나라를 이 지상의 나라에 건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한 내용을 신국론을 통해서 얘기하거든요. 역사 신학과 역사 철학을 최초로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이 사람의 이런 사상 때문에 토마스 모라고 하는 사람의 유토피아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칼 마르크스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 유물론을 주장하고 역사적 발전 단계를 얘기하죠. 결국 마지막에는 그 계급도 없는 그리고 자본주의는 타도되는 그러한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적 결정론, 역사 결정론이죠. 지금은 우리는 이제 그런 거를 포스트 모던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여기 아우구스티누스를 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로마 사람들의 그러한 불평불만에 대해서 인간의 나라라고 하는 거는 역사 속의 하나의 에피소드다. 다 그 생로병사가 있듯이 어쩔 수 없는 거다. 영원한 나라는 없다. 저 하늘에 있는 하늘 나라, 신의 나라 외에는 없다. 지상의 나라는 그렇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로마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도가 애국심이 없어서가 아니고 로마가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1차 위기를 잘 넘겼다는 거예요. 잘 넘겼죠. 2차 위기가 옵니다.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십자군 전쟁 있잖아요. 참 바보 같은 전쟁이죠.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사실상 그 교황권이 세지니까 그것에 대한 뭐 오만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여러 가지 역사적 평가가 있겠지만 사실은 그로 인해서 문명의 교류가 생긴 거는 맞아요. 십자군들이 7, 8회를 갔다가 가게 되는데 가면서 보니까는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가 어디에 남아있는지 아십니까? 아랍에 있다는 거죠.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아랍에서 꼽힌 거예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왜? 그리스도교인들이 생각할 때 인간은 원죄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신의
은총, 신의 계시 이외에는 인간 이성을 가지고 그러한 문화적인 그 엄청난 개가를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랍에 보니까 순전히 인간 이성만 가지고도 엄청난 문화적인 업적들을 다 이뤄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게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중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지금 모든 종교에 그 많은 도그마들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배화교라고 하는데, 그 자라투스트라가 조로아스터교죠. 그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그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이 바벨론의 왕인데 저기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해방시켜 주거든요. 그게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이란이죠, 이란. 지금으로. 너무 고마워가지고 고레스를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 조로아스터교가 갖고 있었던 많은 종교적인 그 교리들을 그대로 가져 들어옵니다. 그러니까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 또 어디입니까? 이슬람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교리를 보면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게 또 따져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하여튼 아랍이 그렇게 발전이 돼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충격을 받은, 그리스도교인들이 1150년에서 1250년까지 번역의 시대라고 그래요. 1세기입니다. 100년 동안 번역을 했어요. 전부 아랍에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전지, 플라톤 이런 거 전부 번역을 해와가지고 100년을 번역하고 나니까 거기서부터 새로운 신학과 철학이 등장을 하고, 그것을 학습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죠. 우리도 여러분 옛날에는 다 수입했잖아요. 외국 히라보도 모르니까 일본말로 번역된 거 일본어를 또 번역해서 중역을 하고, 그래서 우리 철학에서 존재란 말 쓰지만 존재라는 말은 일본 말이거든요. 우리 이렇게 통해서 와서 그래요. 통해서 와서. 지금은 우리 그제도 그냥 히라보를 바로 원전 번역해오는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그런 단계들을 거쳐서 간 거죠. 이슬람교는요, 이 그리스도교와 큰 차이는 예수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독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될 수가 있냐, 그거야말로 진정한 신성모독 아니냐 얘기한다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원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 백지 상태로 태어났고, 인간이 이성적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교리가 이 아랍의 문명을 그렇게 꽃피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신학대전을 통해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계시와 이성, 신앙과 이성이죠, 이것을 같이 조화를 시키는데, 그래서 나온 게 뭐냐 그러면은, 철학은 신학의 시녀이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의 시녀인데 나쁜 의미의 시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뭐 책 찾아보거나 그럴 때 필요한 교재들 있잖아요.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긍정적인 의미의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이다라는 의미로 안셀라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잘 극복을 했어요. 이성과 계시를 조화롭게. 물론 금세 깨집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는 무너져 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근대가 열리기 시작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과도기인데, 여하튼 그 토마스 아퀴나스 때 이제 전성기를 이룬 거예요. 러시아 보자고요. 러시아. 왜 그러냐 그러면, 러시아는 여러분 988년에 제가 또 여러분한테 나눠드렸는데, 러시아에 처음으로 문자와 종교를 알려준 사람이 끼릴입니다. 끼릴 신부. 우리 여기 끼릴로프 있죠. 한번 잘 보세요. 그 이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문자와 종교를 러시아에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 드미트리 1세 뭐 얘기도 많이 있는데, 옛날에 왕이라고 참칭하고 벌어지는 일들이 참 많았거든요. 동방 정교회를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것이 러시아 정교회가 되고, 지금도 아주 그 세계 테마 기행 뭐
걸어서 뭐 세계 속으로 이런 데 보면은 한번 가보고 싶을 정도예요. 러시아 종교에 독특하죠. 그런 문화 같은 것들이. 근데 그 1453년에 동로마까지 멸망하고 나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러시아가 이때 딱 이런 신앙이 생기는 거죠. 제3의 로마는 어디냐? 러시아 모스크바다 이거죠. 이제 예수는 어디로 온다? 서울로 온다. 이랬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성지화하겠다. 뭐 부산을 성지화하겠다. 서울을 성지화하겠다. 그 웃기는 얘기죠. 예, 그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특정 종교가 그런 식으로 하나의 지역을 독점한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고요. 그래서 제3의 로마인데 이게 예수의 재림은 반드시 러시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상은 뭐 옛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선민 사상이 있었잖아요. 이거 계속 가면 나중에 뭐 됩니까? 민족주의 가는 거예요. 민족주의는 민족을 단합시키는 굉장히 훌륭한 그 근대의 작품이죠. 이데올로기죠. 동시에 이거는 엄청난 사건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나치즘이나 파시즘 같이 전체주의. 그래서 민족주의는요 참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는 민족적 동질감이나 정체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데올로기인 것은 맞지만 이것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버리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뭐 자기네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죠. 이데올로기죠.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런 민족들 참 많습니다. 지금 러시아도 이제 글로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이제 낳는 많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우리 이 도스토옙스키는요 천재입니다. 천재 이 사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랬는데 이 러시아가 지금 이 18세기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를 우리가 이제 뭐 보통 근대 계몽주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계몽주의 18세기 계몽주의가 유럽에서 러시아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들어왔냐 그러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1812년에 조국 전쟁이라고 있었어요. 러시아에서는 나폴레옹이 러시아로 침공했던 그 전쟁을 조국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퇴각할 때 나폴레옹을 쫓아가지고 많은 그 러시아의 장교들이 젊은 장교들이 파리까지 갔어요. 뭘 봤습니까 거기서? 야, 러시아는 진짜 후졌구나. 그때 당시에 러시아는 어떤 시스템이었냐? 정치적으로는 전제정이었고 사회 경제적으로는 농노제예요. 유럽은 이미 봉건제 무너졌단 말이에요. 계몽주의가 뭡니까? 이제 산업화 도시화인데 이거 아직도 농노가 이게 뭐 전부다니. 그 젊은 장교들이 아까 이제 십자군들이 아랍에 가서 본 것처럼 완전히 뭐 이게 가버린 거죠. 야,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러시아로 돌아와서 이들이 누굽니까? 제가 여기 얘기했지만 이 서구파들. 이게 개혁을 해야 된다. 전제정을 타도하고 농노제 폐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장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사건들을 벌이고 그 중에 한 명이 도스토옙스키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슬라브주의로 돌아서게 되는데 그 사건으로 어찌됐든 인해서 8년이라는 유형 생활을 하고 옴스크 감옥에서 4년 있었는데 그 이동하는 시베리아 유형하려고 가는 상황에서 어떤 노파가 준 성경책을 이 사람이 읽으면서 그 4년을 믿음으로 버틴 거죠. 그래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향이 된 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수수께끼 같은 존재고요. 그것을 그러한 그 깊은 심리 작용을 심리 상태를 심리적 변화를 이 악령이라고 하는 작품 속에 잘 드러내고 있고 도스토옙스키는 장인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대단한 작가입니다. 정말 저도 모르는 제 자신의 그 깊숙한 곳까지 파고 들어가서 제 심리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밝혀주는 아주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 악령인데요, 여러분, 이 악령이 이게 이제 3권짜리로 돼 있습니다. 이게 상중하로. 여기 책에도 우리가 나오지만 이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252쪽에서부터 이렇게 253쪽 보면 나오죠. 저는 누구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니체는요, 누구를 스승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매우 잘난 사람이거든요. 제가 뭐 아이러니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났습니다. 뭐 잘난 거로 잘난 거죠. 도스토옙스키를 내가 무엇인가 배울 수 있었던 단 한 사람의 심리학자였다. 사실 니체의 위버맨시, 초인이라고 번역하는데 지금은 번역 안 합니다, 여러분. 일본 번역이거든요. 그 초인이 또 그런 초인이 아니에요. 이건 좀 우리가 다른 책을 좀 읽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위버맨시라고 음역을 해서 쓰거든요. 사실 도스토옙스키의 우리가 공부하는 악령에 나오는 어떤 인물을 사실은 이제 영향을 받았습니다. 니체가. 이 니체가 많이 배웠죠. 니체는 뭐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책에서 나는 왜 이렇게 현명한지, 뭐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책을 쓰는지, 왜 나는 하나의 운명인지, 뭐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 뭐 소름 돋아, 아니 뭐 이럴 정도로 이렇게 자뻑이 심하나 아닙니다, 진짜. 읽어보면 그렇게 얘기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참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에게서. 이제 뭐 다른 얘기도 좀 뭐 있지만, 여러분, 근데 제가 책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 저는 좀 어떻게 소개를 드리고 싶냐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 악령 에피그래프의 시구가 있죠. 거기에 보면 푸시킨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 푸시킨이라고 하는 사람, 알렉산드르 푸시킨인데요. 세르게예비치, 아버지의 성을 이제 부칭을 따라서 그러면 세르게이, 뭐 하여튼 그래서 예비치, 세르게이비치 이러는데, 러시아의 어떤 문학에, 근대 문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푸시킨입니다. 저게 이제 책이 몇 권이 있는데, 한번 그냥 여기 이제 뭐 모차르트와 살리에리, 아주 짧아요. 근데 참 예술에 대한 논쟁할 때 꼭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이죠. 저도 여러분 처음에 악령을 강의할 때만 해도 러시아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도스토옙스키 발음도 어려웠습니다. 도스토옙스키 지금 잘하죠. 옛날에 이게 안 돼가지고, 여러분 안 될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거 풀네임으로 읽어보세요. 퓨도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옙스키, 저처럼 이렇게 읽기 쉽지 않습니다. 막 이게 혀가 꼬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뭐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두려움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공부하다가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푸시킨이 있고, 푸시킨은 시인이고, 뭐 또 소설가에다가 드라마 작가에다가 아주 걸출한 그러니까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정체성 있잖아요. 이 사람이 엄청 귀족이거든요. 그것을 확립하려고 굉장히 러시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러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연구했다고 하는 의미에서,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푸시킨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톨스토이라든가 도스토옙스키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러시아 사람들은 정작 자신들을 대표할 만한 사람은 푸시킨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사랑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근데 이 푸시킨의 제자이자 푸시킨의 뒤를 이은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니콜라이 고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보시면 외투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외투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만해요. 이 외투인데 다른 작품들도 좋습니다만 왜 그러냐 그러면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러시아 문학은 고골의 외투에서 나왔다. 여러분들이 이거 외투란 작품을 몰랐으면 고골이 입었던 외투에서 러시아 문학이 이렇게 딱 나왔 무슨 얘기지 이럴 텐데 작품입니다. 이 외투에는 무엇이 나오냐 그러면은 아까끼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주인공인데 외투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 사실상 여러분 이 뼈트르 대제부터 러시아는 14관등제 우리나라도 등급이 있죠. 너 몇 등급이야?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내가 무슨 뭐 돼지고기야 등급을 따져 소고기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얼마나 악습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아까끼는 몇 급이냐 그러면 9급 관리예요. 14등급에서 그래도 9급인데 얼마 안 돼요. 외투 살려면은 엄청 굶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인데 사실상 그 관등과 그 심성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으로 산다는 거는요 슬픈 거예요. 저는 그 앞에 비자가 안일 비자라고 하지 않고 밑에 마음심을 넣어서 슬플비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정규직이 아닌 사람은 슬퍼요. 엄청 무시당하고 자존감 높아질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경비 노동자 한 분께서도 목숨을 끊으셨잖아요. 한국 사회가 이래요. 우린 등급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학, 학벌 전부 다 그러죠.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런 얘기들을 뭐 많은 유명하신 분들이 나와서 얘기하고 뭐 유발 하라리를 어떻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참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냥 어떤 사회가 될 것이냐라고 얘기하지 말고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이냐를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그러면은 등급제로 갈까요? 그냥 계속 차별하고 좋습니까 이게? 이 코로나의 위기가 위기인데 이 위기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회로 나아갈 것인지 우리가 어떤 사회를 리빌딩 할 것인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뭐 원격 수업이 되게 강화될 것이고 뭐 또 어떤 직업이 뜰 것이고 중간 계급은 다 없어질 것이고 뭐 정말 참 뭔가 큰 잘못이 여러분 의지 미래죠. 단순 미래가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뭐 어차피 어떻게 변하겠다 이거는 인간이 그 작품을 쓴 듯이 사회도 컴포지션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세상이 있죠. 그런 세상을 만들자는 거예요. 만들면 됩니다. 그래도 촛불혁명을 통해서 만들었잖아요. 안 된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안 해서 그런 거지. 당장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렇게 바뀌어요. 이 뼈트르 대제가 만들어낸 이 14관등제가 1917년 볼셰비키 혁명 때 무너집니다. 왜? 이게 비인간적이잖아요. 지금 미국의 흑백 갈등도 그러한 배제와 차별이 사실은 폭발한 거 아닙니까? 한국 사회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커뮤니티를 얘기합니까? 인간을 등급을 나눠놓고 어떻게 거기에서 같은 인간인 양 위선이죠. 시스템 바꾸면 바뀌거든요. 하여튼 그리고 이제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처음으로 데뷔했던 작품이 가난한 사람들인데 벨렌스키라고 하는 사람의 극찬을 받고 이제 러시아 문학의 총화로 등장을 하는데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뭐 한번 읽어 보십시오. 이것도.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시베리아로 유형을 가게 됩니다.
지금 서구파에서 아주 뭐 그 계몽적인 사상을 받아들였던 서구주의자였기 때문에 도스토옙스키가 갔다 오고 나가지고요 많이 달라집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 지하로부터의 수기. 여기 김연경 선생님 번역이거든요. 요걸로 읽으세요. 다른 번역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 읽어봤는데 이 김연경 선생님 번역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인간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모순적이고 수수께끼 같은 존재인지.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 잘 모를 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도스토옙스키는 인간 심리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참 도움이 많이 되죠.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그냥 어느 정도 배경 설명만,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제가 나눠드린 걸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는데, 그러면 제가 여러분 그 등장 인물들 중에서 제가 조금만 여러분한테 좀 도움을 드리고 오늘 정리할게요. 여러분 등장인물 보시면 스타브로긴이 나오죠. 이 사람은 뭐 이름 꼭 외워두셔야 되죠. 주인공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 논문에도 나와 있는데 분신 테마 있죠. 그걸로 박사학위 받은 분들이 꽤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분신 테마. 이 스타브로긴 잘 알아두시고, 이 바르바라는 이제 어머니죠. 그리고 여러분 스테판 있잖아요. 이 스테판하고 뼈뚜루하고는 뭐냐? 그럼 부자지간입니다. 이 부자 테마라고도 하는데, 스테판은 1840년대를 대표하고 있는 이상주의자.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서구주의, 이상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계몽만 되면 그냥 어차피 뭐 인류의 역사는 계속 진보하고, 근대에는 진보거든요. 진보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은 근대적인 작품들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계몽이 사실은 야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프랑크푸르트 학파 계몽의 변증법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계몽을 통해서 말 그대로 빛인데 어떻게 이게 새로운 야만 상태에 빠졌지? 그게 뭐냐 그러면 1, 2차 세계대전을 겪잖아요. 나치즘과 파시즘이 나오죠. 이게 뭐야 이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스테판이 1840년대를 대표하는 그런 이상주의자이고, 그 다음에 뼈뚜루는 누구냐? 1860년대. 이 사람 무정부주의자입니다. 결국 계몽의 실패죠. 남는 게 뭡니까? 허무주의, 니힐리즘. 신은 죽었다. 두 사람 잘 여러분들이 봐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뭐 이반 샤토프하고, 여러분 이반이란 말은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이름처럼 돼버린 요한 있죠, 요한. 우리 철학과에 김요한 교수님이 있는데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죠. 이반입니다. 이게 러시아에서는 이반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기 누구죠? 키릴로프, 그렇죠. 키릴로프하고 이반 샤토프, 이 형이상학적 플롯,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피그래프 19 중에 누가복음도 있는데, 누가복음 아주 유명한 돼지떼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요. 마귀 들린 사람. 누가복음에 대한 얘기도 스테판이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에피그래프 제사라고 하는데, 보통 책의 앞에 이 책 내용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포괄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글들을, 시를 인용하는 거를 우리가 제사 또는 에피그래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면, 사실은 이 전체를 이해하면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악령은 그러면 줄거리가 어떻게 되냐? 요약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저도 이 악령을 읽어봤는데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계속 얼마 남았지만 보게 되고, 그리고 기억이 안 나요. 읽었다는 거는 기억이 나는데 뭘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이 한번 직접 읽어보세요. 저와 같은 고통을 여러분들도 느끼시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몸의 건강도 잘 챙기시고 또 정신 건강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가격리나 마찬가지인 상태 어디도 이렇게 함부로 다니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특히 여러분들은 지금 한참 좋은 나이고 청년이고 연애도 많이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연애 금지령이 내렸네요. 네, 어떡하죠? 참 뭐 되돌이킬 수도 없는 여러분들이 제주껏 어쩌면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의 손을 잡는 일이 아마도 여러분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작업은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구 한번 정말 엄청난 결단이 될 수도 있는 쉽지 않은 장갑 끼고 멀리 2m 떨어져서 마스크 착용하고 그렇게 과연 사랑이 가능할 수 있을지. 플라토닉 러브 플라토닉 러브 우리가 배웠지만 그건 잘못 알려진 거고요. 플라톤 자신도 육체적인 것부터 단계별로 올라가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지 정신적인 사랑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는 르네상스 시기에 잘못 알려진 겁니다. 아니 무슨 뭐 정신적으로만 뭐 플라토닉 러브 참 이제 심포지언 안 읽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네, 그러면 러시아 이 심리적 리얼리즘의 뭐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뼈도로 이 도스토옙스키의 악령에 대한 간략한 여러분 설명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께서 다소 수고스럽고 힘드시더라도 악령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음악 듣듯이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따라 부르게 되죠.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듣고 듣다 보면 흥얼흥얼 대리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여러분 항상 날마다 소확행 하시고 즐겁게 지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